판사님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때 그 재량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사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하나 하지만 관대한 처벌의 문제, 그러니까 상식과 거리가 있는 처벌의 문제, 어떤 판사가 특별히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관대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고 고민을 하다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만들고 양형기준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판사님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때 물론 재량이 있긴 합니다만 그 재량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형법 250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할 때 5년 이상의 징역이면 최소 5년인데 그러면 유기징역의 최고 상한은 5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부터 50년 사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몇 년까지 징역을 줘야 돼요 라는 거는 국회에서 입법자,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고요.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합니다. 법정 최저형과 법정 최고형까지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양형법관이, 양형을 담당하는 법관이 바로 저 네 가지 범위 내 연령, 지능 이런 개인적인 조건, 그 다음에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무슨 동기로 범죄를 했고 범행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또는 어쩔 수 없었는지 이걸 보고 마지막으로 범행 후에 뉘우쳤는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는지 이 네 가지를 보고 그 넓은 범위 내에서 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양형법관이 가지고 있는 큰 권한의 하나가 바로 장량감경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이죠. 저 일본 형법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정상, 범죄의 상황에 범죄를 둘러싼 개인과 당시의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법적의 조항이 있을 때는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경은 하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유기징역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어요. 저게 법률상의 감경에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50조 살인죄에서 5년 이상이면 5년 최소 5년이니까 최소 5년에서 소위 장량 감경을 하면 2년 6개월이 되죠. 그러면 선고형이 3년 밑으로 내려가니까 집행유예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하나 하지만 예컨대 가정폭력이 계속된 상황에서 맞다가 엄마가 너무 맞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말리다가 죽인 경우 뭐 이렇게 소위 범죄의 정상에 너무 가슴 아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법관이 그 점을 참작해서 절반으로 줄이고 그러면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관대한 처벌의 문제, 그러니까 상식과 거리가 있는 처벌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사가 특별히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보통의 경우보다 관대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만들고 양형기준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살인죄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는 그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인, 강도, 성폭력 이렇게 다 별도로 양형기준이 있어요. 일단 동기로 구분합니다.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동기가 아주 비난할 만한 건지, 극단적으로 인명경시를 해서 살인했는지 이 동기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기본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살인 2번, 보통살인의 기본 영역은 최저 10년에서 최고 16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16년 사이에서 결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가 형을 줄여줘야 될 방향의 요소가 있으면 칸을 옆으로 왼쪽으로 옮겨갑니다. 감경 영역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최소 7년, 최고 12년이에요. 반대로 야 이건 너무 끔찍한 사건이야. 그래서 가중을 해야 되겠어 하면 그런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중 영역으로. 그렇게 되면 최소 15년, 최고 무기 이상. 사형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으니까 저 얘기는 곧 최소 15년, 최고 사형이나 무기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부터 50년까지 45년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판사로 하여금 저 표를 보고
고르게 하는 거예요. 아, 대충 요 정도 칸에 맞겠구나. 근데 대충 보는 건 아니고 바로 이처럼 양형 인자가 정해져 있어요. 양형 요소가. 그래서 보시면 특별 양형 인자, 일반 양형 인자가 있죠. 그 다음에 행위 인자, 행위자 인자가 있죠.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가 있죠.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법이 아니에요. 양형 기준을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판사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양형 기준 구속력도 없어요?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네라고 하겠지만 간접적인 구속력도 법적 구속력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벗어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지게 되겠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간접적으로 이제 강제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형벌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형벌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우리가 분노와 우려와 고민과 의심들이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 걸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제도예요. 미국에서 아동이 납치돼서 성폭행 사례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 아저씨였어요. 근데 그 옆집 아저씨가 아동 성폭행 상습범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 부모가 정부에다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집에 놀러가지 못하게 내가 막았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성범죄 전과자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거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읍면 동까지만 밖에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항의했어요. 그게 뭐냐? 가르쳐 줄 거면 다 가르쳐 주지. 근데 지금은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옆집에 차를 타고 가는 나라니까 주소를 공개해도 돼요. 그쪽으로 안 가면 되니까. 우리는 전 인구의 70%가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 주택에 살아요. 막 옆집에 당장 지금 전과자가 산다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과자는 그렇다 쳐요. 그 가족은 어떡합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서 오늘 계속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가 책임 있는 기관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을에 가까이에 성범죄자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 일찍 퇴근한 아빠들끼리 모여서 우리 동네 애들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모여서 애들을 안전하게 데려오자. 우리 엄마들이 낮에도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지 보자. 이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경찰을 도와서 힘을 모아서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으려면 뭘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찾으시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키워드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진지한 반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반성문 대필업체도 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판사님들은 직업적으로 피해자의 변명과 발뺌과 가짜 반성을 평생 동안 봐오신 분들이에요. 예컨대 이 중에 지금 선생님들 계시면 방학 동안에 가짜로 몰아서 한 번에 쓴 일기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든 진지한 반성은 여러 가지 고려할 양형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별 하나만 갖고 판단하지 않아요. 진지한 반성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이 피해 배상을 했다든가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가서 전부 다 정말 사과를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의 정황을 봐서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을 하지 반성문을 100장을 써서 냈다고 해서 야, 얘 진지한데? 감경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판사는 없습니다. 그 피해자는 엄벌을 요하는데도 공탁금 걸었고 초범이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했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문을 냈다고 해서
뭐 감경해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법원의 태도도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법원마저도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늦게 바뀌는 게 대법원인데 대법원 판사님들조차도 대법관님들조차도 성인지 감수성을 유념해 두셨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